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대북 정책을 일관되게 견지하면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면서 한반도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통일부는 올 한 해 한미 간 정책 조율을 강화하면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할지 자세한 내용 통일부 김수경 차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지난달에 통일부 업무 보고가 주요 현안 해법 회의라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원칙 있는 통일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 밝혀졌는데 주요 내용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이 통일 안보 환경이 굉장히 녹록지가 않습니다. 일단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주장하고 있고 또 핵 미사일 능력이 굉장히 고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중의 전략 경쟁은 훨씬 심해지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되고 있고요. 또 글로벌 리더십도 계속 교체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급변하는 상황 속에 있는데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일부는 그 헌법 가치를 근간으로 그 원칙 있는 통일 대북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간다라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면서 올해의 어떤 통일 정책 그 진행 방향을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을 기반으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의 각종 도발이나 위협 또 선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면서도 그 특이 동향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남북 접경 지역에서의 그 어떤 긴장 고조가 되지 않게끔 유관기관이나 민간단체하고도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북한과의 대화에는 언제나 열려 있다라는 건 뭐 늘 일관된 원칙이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 하에서 남북관계 상황을 관리하는 데 주력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통일의 어떤 글로컬 역량을 좀 강화하자라는 내용인데 글로컬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글로벌과 로컬의 합친 말이지 않겠습니까? 글로벌적으로는 일단 지난해 10월에 한미일 3자 북한 인권 상호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후속 조치를 하자라고 했던 것들을 올해 계속해서 나갈 것이고요. 또 북한 인권 국제회의도 계속해서 국내외에서 개최해서 북한 인권이 좀 더 다자화되고 국제화되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저희가 국제 한반도 포럼이라는 것을 창설해서 그 한반도 문제, 통일 문제들을 계속 국제화, 다각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좀 더 그 통일 담론의 국제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게끔 저희가 키워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적으로는 올해가 광복 80주년이라는 아주 좋은 계기가 있기 때문에 이 계기를 통해서 국내의 어떤 통일에 대한 인식을 좀 확산해 나가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하고 사실 통일 인프라가 굉장히 수도권 또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자료라던가 그런 것들이 그래서 좀 지역의 통일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통일 플러스 센터라고 권역별로 지금 하나씩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건데 이런 것도 좀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그 정착 지원을 좀 더 내실화하고 체계화하는 게 저희 이제 중점적인 어떤 사업 목표인데 북한 이탈 주민 특성에 따른 여러 가지 맞춤형 지원을 한다라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민들도 여러 가지 뭐 노인도 계시고 청년도 있고 학생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여성 남성 다양하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지원 정책을 해 나가는 상황에서 이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게 저희의 목표고 또 아시다시피 지난해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이 첫 번째로 제정이 돼서 크게 저희가 행사도 했는데 올해도 그 계기를 통해서 그 국민들의 어떤 탈북민에 대한 인식들을 좀 개선해 나가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핵심 과제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에 맞춰서 계속 도발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녹록치가 않은데 안정적 관리에 어떤 점들이 좀 필요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계속해서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를 주장하면서 우리 측을 향해서 도발 또 핵미사일 위협을 지속하고 있지만 정부는 어쨌든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을 기반으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텐데요. 일단 북한의 어떤 대남 도발과 위협, 또 선전,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한다라는 원칙을 견지하고 대화에는 언제나 열려 있다라는 원칙 또한 견지하면서 계속해서 대화가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고 협력이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그게 만약에 재개되면 바로 실전에 우리가 임할 수 있게끔 만반의 준비를 다 해나가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또 지금 가장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북에서 날라오는 쓰레기 풍선 이런 것들도 저희가 동향을 잘 예의주시하는데 그 대북 전단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에서 대북 전단을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라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 결정을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결정의 취지를 최대한 존중하고 다만 유관기관이나 민간단체하고 계속 소통을 해 나가면서 그 한반도 상황, 남북 접경 지역에서 혹여라도 그런 긴장이 고조되지 않게끔 여러 가지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 또 미북 대화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신행정부와 굉장히 긴밀하게 그 조율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고 무엇보다 담대한 구상을 토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견지하면서 한미 간의 어떤 공조를 강화한다라는 입장이고요. 또 미국의 뭐 대통령 행정부도 있지만 미국 의회도 있고 또 싱크탱크 전문가들 등등 우리가 굉장히 그 아울리치할 수 있는 그 정책 고객들이 많습니다. 이런 식의 접점들도 넓혀 나갈 예정입니다. 예. 지난달 20일에 트럼프 신행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 신정부의 대북 정책이 확고하게 확립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중간에 뭐 누클리어 파워라는 용어까지 쓰면서 좀 일부 혼선이 있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통일부 차원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트럼프 대통령 또 미 행정부의 정부 인사들이 이제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고 그에 따라서 뭐 해석도 분분하고 의견들도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식적인 대외 정책이 아직 대북 정책이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그런 가능성들에 대해서 예단하는 것은 별로 적절치도 않고 그게 단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또 마르코 루비오 그 국무장관 그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도 북한 정책에 대해서는 폭넓게 검토하겠다라는 점을 시사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랑은 또 상황이 좀 다른 것이 국제 정세가 훨씬 더 불안정적으로 심화되었고 또 북핵 미사일 고도화도 진행됐기 때문에 트럼프 일기 때와는 또 다른 측면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어떻게 해나가는지 그 과정을 좀 검토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미 간 공조를 굉장히 강화하면서 우리와도 긴밀하게 조율하는 그런 일들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예. 그간 그 정부가 추진했던 대북 정책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북한 인권 증진 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비공개로 발간되던 북한 인권 보고서도 공개 발간이 되기 시작했고요. 혹시 이제 올해 특별히 좀 더 북한 인권 증진 관련해서 노력하실 분야가 있을까요? 네, 그 인권은 뭐 다 아시다시피 인류 보편의 가치일 뿐더러 통일된 한반도의 미래의 모습은 모든 구성원이 인권을 충분히 존중받는 사회이기 때문에 북한 인권 증진은 통일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25년에도 북한 인권 실상 알리기라던가 국내외적으로 북한 인권을 알리는 데 저희가 굉장히 애를 쓸 예정이고요. 또 국제사회 민간과의 협업을 다각화해서 좀 북한 인권 생태계라고 할까요? 생태계가 마련되게끔 저희가 애를 쓸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 올해도 2025년도 북한 인권 보고서 발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립 북한 인권 센터 건립도 계속 추진 중인데 저희가 좀 속도를 내서 올해
그 상반기에는 좀 착공이 되게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적으로는 미국의 신행정부하고도 당연히 이 북한 인권 정책에 대해서 조율을 하면서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고, 또 북한 인권 국제회의 작년에도 있었습니다만 올해도 국내적으로 수차례 열어서 뭔가 NGO 또 국제사회 또 유관국 이렇게 좀 공조하는 방향으로 북한 인권 정책을 좀 펴나갈 생각입니다.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유엔의 인권 메커니즘인데요. 북한이 유일하게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는 어느 정도 호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2014년도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COI 보고서를 냈는데 그 업데이트 보고서가 후속 보고서가 올해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거기에도 북한 인권 상황이 굉장히 최신 내용이 잘 반영될 수 있게끔 저희가 서포트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이 그 민간 단체의 북한 인권 증진 활동을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게 작년에는 18억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예산이 대폭 늘어서 29억 3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민간에서 또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정부가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민간 단체들이 북한 인권 증진 활동을 하는데 저희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 글로벌 영 리더십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그 저희가 북한 인권 관련된 그 영상 프로그램들을 영어로 제작하거나 혹은 영어 자막을 입혀서 뭐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발송을 할 예정인데 왜냐하면 북한 인권 관련돼서 그 영어로 된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도 몇 개 콘텐츠를 영어로 번역하거나 자막을 입혀서 유튜브에다가 올리면 그 조회수가 상당히 많다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글로벌 영 리더십 프로그램, 영어로 된 북한 인권 강좌 같은 것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그 발신을 할 예정입니다. 예. 지난해에 북한에 큰 수해가 났었습니다. 정부가 이제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만 북한은 전혀 반응을 보이질 않은 상황이고, 하지만 인도적 지원을 위한 노력은 계속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특별히 인도적 지원을 이끌기 위해서 그 북한의 반응을 이끌어낸다거나 어떤 노력들이 좀 이루어질까요? 네, 그 지난해 수해 지원을 저희가 이제 제안을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고 우리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 수해 지원의 의사를 얘기를 했는데 북에서 반응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다고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정부는 정치적인 상황이나 군사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만큼은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도 이제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고 북한의 인도적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면밀히 봐야 될 텐데요. 여건이 조성되기만 하면 언제든지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만반의 준비를 국제사회와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제기구의 인원이 북한에 복귀를 하는지도 봐야 될 테고요. 북한이 외부 지원을 수용하는지도 봐야 될 텐데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일단은 취약계층, 예를 들어 영유아라든가 이런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그 인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놓을 예정이고요. 또 기후 환경과 같은 어떤 국제 규범에 관련된 협력도 북한이 호응만 한다면 저희가 인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 있습니다. 예. 그 차관님 지금 착용하신 배지 3개의 물망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북자, 억류자, 국군 포로를 상징하는 것인데 지난해 이와 관련한 많은 일을 해오셨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는 6월 28일을 6.25 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이라는 명칭으로 법정 기념일로 만드는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필요한 이유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이제 왼쪽에 착용하고 있는 이 배지가 새송이 물망초인데 납북자, 억류자, 국군 포로를 의미합니다. 사실 굉장히 무겁고 어두운 얘기이지만 저희가 이러한 상징을 제작해서 좀 더 문화적인 접근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 좀 더 이 문제를 더 많이 알리는 데 도움을 주고자 저희가 작년에 제작을 한 것이고요. 또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이 문제를 위해서 저희가 국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협력을 하지만 또 이 납북자 피해 가족들이 국제 무대에 가서 증언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작년에 많은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 문제가 국내외 공론화되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올해에도 북한이 뭐 대화에 나서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인식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노력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일단 대내적으로는 지자체와의 좀 협력을
강화해서 국내적으로 좀 많이 알려지게 할 테고요. 또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될 테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엔의 북한 인권 조사 보고서 그 후속 보고서가 나오는데 거기에도 이 문제가 반드시 좀 반영되게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지난 12월에 그 6.25 전쟁 납북자를 기억하고 또 납북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매년 6월 28일을 6.25 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로 지정하는 법령을 공포했습니다. 6월 28일인 이유는 6.25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서울을 점령한 것이 6월 28일이어서 6월 28일이고요. 그 날을 민간단체 납북자 피해 가족들의 민간단체에서는 매년 기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날을 6.25 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로 정했는데요. 그 전시 납북 문제라는 것은 북한이 철저하게 사전에 기획한 굉장히 그 대규모 민간인 강제 실종 사건입니다. 국제법적으로도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에서는 당장이라도 이 납북자 생사에 대해서만큼이라도 저희에게 확인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6월 28일이 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이 되면서 그 전시 납북 피해자의 어떤 잊혀지지 않을 권리를 저희가 좀 더 존중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 피해 가족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계기가 되게 만들고자 합니다. 이제 올해 첫 번째 기념일을 행사를 이제 마련하게 될 텐데요. 그 과정에서부터 저희는 뭐 유관기관이나 또 이 납북자 피해 가족 단체들과 계속해서 협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컨셉도 만들고 어떠한 장치들이 그 행사를 점점 좀 더 빛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계속해서 지금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서 6월 28일 기억해 주십시오. 6월 28일이 6.25 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로 우리 국민에게 완전히 각인되도록 저희 정부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6월 28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통일부가 탈북민을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먼저 온 통일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소중한 존재들인데요. 이분들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뭐 정착 지원금을 더 지원한다거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해 오셨습니다. 올해는 또 특별히 뭐 좀 더 늘어나는 정책들이 있을까요? 네, 탈북민 정착에 대한 정책들은 사실 이번 정부 들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지난해 그 제1회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이 그 제정이 되면서 어떤 전기가 마련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후속 조치들이 올해에도 이제 아주 탄탄하게 진행될 텐데요. 그 정착 역량 화합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 하에 10개의 저희의 이행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착착 진행해 나가게 될 텐데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탈북민들의 자립 자활입니다.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자립 할 수 있고 자활할 수 있어야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그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교육하고 일자리 기회 확대입니다. 일단 교육 지원과 관련해서는 그 지원 대상이 기존에는 탈북민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4월부터는 탈북민 자녀로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나이 제한이 원래 있었습니다. 초중고는 25세, 대학은 35세였는데 그 나이 제한도 없앴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가 교육받고 싶으면 초중고 대학 교육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교육부에서 그 한미 대학생 연수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아무래도 탈북 청년들은 여기에 지원하는 게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여러 가지로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일자리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조세 특례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만약에 탈북민을 채용하게 되면은 법인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많이 바뀐 거고요. 또 남북 하나 재단에서는 창업 보육 센터를 만들어서 영농이나 창업 등의 어떤 관심이 있는 탈북민의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또 그 중요한 것이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게 되는데요. 일단 탈북민들의 대부분은 여성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일가족 양립이 가능해야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 지원들도 저희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또 똑똑 안녕하세요라는 사업이 있는데 유제품을 배달하면서 안부를 묻는 괜찮으신지를 묻는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제 그게 원래는 수도권에서만 하던 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탈북민 지원을 위해서 정책 기반을 좀 확장하고 또 인식 개선 사업도 하게 될 텐데 처음
처음 말씀드릴 거는 중앙지방협력위원회와 민간자문위원회를 처음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좋으냐? 정부와 지자체와 민간 이 세 개의 영역이 탈북민 정착을 위해서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센터라고 불리죠. 지역 적응센터가 올해부터는 사회복지시설화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좋으냐면 거기서 일하시는 종사자의 처우가 좀 개선될 수 있고 아무래도 전문성이 좀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탈북민 인식 개선 프로그램도 굉장히 중요한데 남북 통합문화센터라고 마곡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개관 5년이 됐고 또 올해도 북한 이탈 주민의 날 그 2회를 이제 개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계기마다 탈북민에 대한 인식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 행사,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이러한 여러 지원 사업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 탈북민이 생깁니다. 이 위기 탈북민이라는 용어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막연하게 이제 생계의 위협을 받는 탈북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런 분들을 위한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제 복지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위기 지표를 이제 추적해서 위기 의심 가구라는 거를 이제 뽑습니다. 그 중에 탈북민이 누가 있는지를 매년 통일부에다가 전달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 명단 중에서도 저희가 또 따로 여러 가지 선별해서 보는 지표들이 있는데 이 지표들을 봤더니 이 사람은 좀 고위험군이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7,200명 정도 추렸습니다. 예.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상시 관리 시스템이 있어서 유관기관하고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통일부 같은 경우에는 연 6번, 그러니까 평균 2개월에 한 번 정도 방문이나 유선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또 경찰청에서는 5년 동안 신변보호 서비스하고 또 지자체에서도 5년 동안 거주지 보호 서비스를 합니다. 또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제품을 배달하면서 또 그 수도권에 거주하는 고령, 독거, 한부모 가정이 잘 지내고 있는지 한 530명 정도 되거든요. 주기적으로 안부를 매주 3번이나 하게 됩니다. 근데 요거를 올해부터는 수도권에 국한되던 거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한 530명 정도의 안부를 묻던 걸 1,000명 정도로 좀 늘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센터 같은 경우에는 70세 이상의 고령 탈북민 중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 한 600명에 대해서 매월 방문하거나 전화로 어떻게 지내시는지를 안부를 묻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통해서 위기에 처해 있는 고위험군 북한 이탈 주민들의 그 안부를 항상 묻고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하거나 하지 않게끔 만반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중요한 통일이고 통일 정책입니다마는 젊은 세대 그리고 미래 세대로 갈수록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통일부는 이 통일 교육 관련 주무 부서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첨단 현장형 통일 교육을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네, 첨단 현장형 통일 교육이 무엇이냐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미래 세대들 저만 해도 이제 옛날 세대가 되는 것 같은데 미래 세대들은 뭐 스마트폰에도 굉장히 익숙하고 기술들에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AI라든가 VR과 같은 그런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통일 교육을 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고 훨씬 더 흥미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국내외 통일 교육 현장에 접목해서 그 통일 미래가 어떠한 우리 사회의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인가들을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먼저 AI 기반 통일 교육을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인데 AI 통일 교육 교수법 강좌를 개설합니다. 현장에서 일선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초중고 교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AI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통일은 그럼 과연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를 저희가 그 교수법을 강좌를 개설하는 거고요. 또 AI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통일 미래상을 그려보세요와 같은 그런 콘테스트도 저희가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 경기도 연천에 그 한반도 통일 미래 센터가 있습니다. 그 안에 AI 로봇도 운영하는 등 여러 가지 AI 기술을 접목해서 통일 교육을 좀 더 선진화할 예정이고요. 또 가상현실, 증강현실이 어떤 우리가 직접 북한에 가서 보지 못하는
세상 또는 우리가 아직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통일 미래를 상상하게 만드는 굉장히 좋은 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미 북한에서의 하루라는 어떤 VR 그 체험 프로그램을 탑재한 VR 카메라를 여러 학교에 시연을 다니고 있거든요. 올해에도 그 시연을 좀 나갈 예정이고 또 오두산 통일전망대나 여러 가지 전국의 통일관을 중심으로 요 상설 체험 공간을 마련해서 그 VR 안경을 쓰고 북한에서의 하루는 어떤가를 체험해 볼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 안보 현장 견학도 여태까지 해오던 것을 쭉 할 예정이고요. 특히 좀 주목할 것은 글로벌 통일 체험이라고 해서 남한 청년과 탈북민 청년이 함께 독일과 같은 통일 국가에 직접 가보는 겁니다. 직접 가서 통일의 미래는 어떤가를 함께 이야기해보는 그러한 사업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 인권 문제도 그렇고요. 이 통일 관련 정책은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해서 올해 이제 통일 공공외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통일은 국제 지정학적인 요인이 작동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국제사회의 확고한 지지가 있어야만 우리가 통일을 위한 좋은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협력 확대 기조를 계속해 나갈 예정인데 먼저 이제 미국의 신행정부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고위급 실무급의 국제 통일 대화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기존에는 협력 대상을 주로 미국, 일본, 독일과 같은 이제 유관 기관국들과 했었는데 EU라든가 호주라든가 아세안처럼 우리가 기존에 많이 협력하진 않았던 그런 국가들과도 협력을 좀 확장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국제 한반도 포럼 GKF를 의제나 참여국도 좀 확대시키고 또 청년 세대를 저희가 참여시키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일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청년들도 많이 합류를 시켜서 좀 이 GKF를 통일 공공 외교의 대표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다보스 포럼이 있는 것처럼 저희도 좀 원대한 꿈을 가져서 GKF 국제 한반도 포럼 하면 누구나 통일의 어떤 국제 포럼 브랜드로 알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저희의 좀 원대한 목표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지난해 저희가 했던 좀 흥미로운 사업 중에 하나가 글로벌 통일 인식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8개국 나라에서 한국의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북한 인권에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 인식들을 8개 나라 대상으로 9,00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거든요.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이 글로벌 통일 인식 조사를 해서 좀 통일 연구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도 축적을 하고 또 전 세계에 통일 문제를 좀 알리는 그런 플랫폼 사업으로 저희가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희가 해외에 직접 나가서 현지에 있는 시민들하고 문화 행사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통일 문제를 단순히 그냥 정치적인 국제 지정학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세계 시민들이 함께 문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통일부 주요 정책에 대해서 통일부 김수경 차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